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4년 반 만에 수사를 마무리한 것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다현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검찰이 결국 불기소 처분을 내렸군요. 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거란 전망이 많았는데요. 최종적으로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이른바 레드팀 회의를 열어 막바지 검토를 진행했는데 수사팀의 결론이 뒤집히지는 않은 겁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기자들을 상대로 지금 2시간 가까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무혐의 처분한 이유는 어떤 걸로 들었습니까? 네, 한마디로 김 여사가 시세 조종을 알았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된 김 여사의 계좌는 모두 6개입니다. 이 가운데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는 것이 법원 판단인데 검찰은 이 3개 계좌에 대해서도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지만 김 여사가 시세 조종을 위해 거래를 했다거나 관련 사실을 인지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주포끼리 연락한 직후 김 여사가 직접 거래를 체결해서 7초 매매 의혹이 불거진 계좌가 관심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네, 검찰은 김 여사 거래 가운데 2건은 권오수 전 회장의 연락을 받고 이루어진 걸로 의심하기는 했는데요. 권 전 회장 등이 모두 김 여사에게 시세 조종을 알린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데다 결정적인 연락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서 이 역시도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권 전 회장이 주가 조작 사실을 숨기고 매도를 권유했을 가능성도 큰 만큼 김 여사가 시세 조종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전주 손모 씨가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었는데 검찰이 김 여사는 왜 다르게 판단한 겁니까? 김 여사가 범행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던 만큼 손모 씨처럼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검찰은 주가 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된 손 씨의 경우 시세 조종을 논의한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 물증이 있고 관계자 진술도 뒷받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여사 불기소 판단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무혐의 판단을 내린 거죠? 네, 김 여사 모친에 대한 부분은 법원의 판결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최은순 씨 계좌 2개 중 하나는 시세 조종에 이용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왔고 나머지 하나는 권오수 전 회장이 직접 운영을 해서 최 씨는 시세 조종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검찰도 최 씨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긴 논란 끝에 검찰이 결국 불기소를 결정한 건데 앞으로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네, 검찰은 일체 다른 고려는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혐의를 엄정히 검토한 결과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명품 가방 사건에 이어서 김 여사 사건을 잇따라 무혐의 처분한 만큼 이번에도 봐주기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고 늑장 수사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내일로 예정된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특검 공세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활동 중단과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어제 재보궐선거에서 강세 지역 수성에 성공한 뒤 발언 수위를 더 끌어올린 건데요. 민주당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을 망라한 새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를 겨냥해서 작심 발언을 했군요. 네, 한동훈 대표는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재보궐선거 현장에서 유권자가 주문한 건 변화와 쇄신이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당이 망한다. 나라를 생각해 기회를 한번 줄 테니 바꿔보라는 메시지였다며 앞장서서 정부와 여당을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했는데 김 여사를 둘러싼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고 민심이 극도로 나빠졌다며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이번에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수는 당당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대외 활동 중단과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촉구했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절차에 협조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외 활동 중단해야 합니다. 나아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한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여사 모녀를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곤 아직 내용을 충분히 보지 못했다면서 평가를 유보했습니다. 당 차원의 공식 논평도 아직 내지 않고 여론 반응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일단 정치 브로커와 기회주의자들이 보수 정치와 당에서 활개치는 걸 막겠다며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정한 여론조사 기관의 기관 등록을 영구히 취소해 선거 개입이나 여론 왜곡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인데 당내 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박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에서도 김 여사를 향한 공세 수위를 더 높이고 있죠. 네, 민주당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 여사 모녀를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다시 권력 앞에 굴복해 사법 정의를 짓밟았다며 이제 국민 누구도 검찰이 공정하다고 믿지 않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20분쯤 전 국회 의안과에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도이치 사건은 물론 최근 명태균 씨 폭로로 확산한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13가지 의혹을 망라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하면 정권이 몰락하는 속도가 더 빨라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침묵만으로는 명태균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거라며 직접 의혹을 해명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오리발과 발뺌으로 일관하다간 자신들이 스스로 판 수렁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숨김없이 낱낱이 국민께 고하고 잘못이 있었다면 사과해야 합니다. 어제 재보선 얘기도 좀 해보죠. 사실상 여야 무승부로 끝났는데 각 당 내부적으로는 어떤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까? 우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선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한동훈 대표 측 인사로 분류되는 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 같은 당의 강세 지역에서 승리한 건 선거 기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목소리를 낸 한 대표의 공이 크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친윤계 의원들 역시 한 대표가 지휘한 선거에서 이겼으니 잘한 건 잘한 거라고 호평했지만 일각에선 자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용산도 한 대표도 모두 자제해야 한다며 당원의 뜻은 한 대표가 대통령과 맞서 싸우라는 게 아니라 변화를 위해서 당정이 함께 노력하라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부산 금정에서의 패배가 아프지만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을 수성한 데 의미를 두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난 총선에 이어서 여당의 강세 지역에선 정권 심판론이 거세게 일수록 보수 진영이 결집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인천 강화에서는 민주당 후보 득표율도 만만치 않게 나왔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이번 선거로 정권에 분노한 민심이 민주당 지지로 옮겨가고 있다고 보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정권의 오만과 폭주로부터 민생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더 분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9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서울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 전체를 관할하는 서울경찰청장은 일선 서인 용산경찰서의 정보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다수 인파가 몰릴 것까지 예상해도 대규모 인파 사고 우려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김 전 청장이 사전 대책 마련 지시가 비현실적이거나 추상적이라고 단언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어 사전 대응 단계에서도 예견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주의 의무나 지적은 필요하지만 형법상의 사전 예견 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직무유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청장 1심 선고가 조금 전에 내려졌는데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번 재보선 결과를 두고 대통령실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료개혁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 등 개혁 방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서 미래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같이 밝히고 선거의 민의를 통해 파악되는 부족한 부분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바꾸어 나가겠다며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텃밭이 위기라는 말이 있었지만 지켜낸 것은 잘된 결과라며 안도하고 있는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재보궐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 시기와 방식이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부터 당과 여러 수단을 통해 소통할 예정이라며 오늘이나 내일쯤 면담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을 조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이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 선거 후 다음 주 초에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면담이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북한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남북 연결도로 폭발을 보도하지 않았던 북한이 이틀이 지난 오늘 대내 매체에 관련 소식을 실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한 헌법의 요구에 따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북한이 그동안 개헌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헌법 개정이 이뤄진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남북 국경 동서부 지역에서 대한민국과 연결된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폐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로 폭파 모습을 담은 사진 석잔과 함께 공개했고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 일면에도 같은 기사를 실었습니다. 통신은 당 중앙군사의 명령에 따라 공화국의 주권 행사 영역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철저히 분리하기 위한 단계적 실행의 일환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폐쇄된 구간은 강원도 고성군 가모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또 개성시 판문구역 동래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이고 폭파 방법으로 완전히 폐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로뿐 아니라 철도까지 함께 폭파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헌법의 요구와 적대 세력들의 정치 군사적 도발로 인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는데요. 앞서 북한은 지난 7일과 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서 헌법을 개정했는데 김정은이 지시했던 통일표현 삭제나 영토 조항 신설 등이 반영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헌법에 규정했다는 의미로 보도한 건데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한 개헌이 일부 진행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영토 조항 신설 등 민감한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도 국경이란 표현은 다시 사용했습니다. 통신은 폐쇄된 남북 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북한이 표현을 단정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개헌 가능성은 큰 것으로 보인다며 반통일적, 반민족적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합참은 북한이 오늘 경의선과 동해선 폭파 모습을 공개하며 제시한 사진이 우리가 촬영해서 공개한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브리핑에서 북한이 공개한 도로 폭파 장면 가운데 일부가 우리 군이 촬영한 사진과 같은지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도로 폭파 이후 잔해를 제거하는 등 추가 작업을 하는 정황이 식별되고 있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해안포 포문을 개방한 데 이어 남과 북을 잇는 연결도로 폭파까지 하면서 긴장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서해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연평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표정호 기자. 네, 인천 연평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표 기자가 있는 곳이 연평도 어디쯤입니까? 네, 저희 취재진이 나와 있는 곳은 연평도에서도 북한이 가장 잘 보이는 망향 전망대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바다가 북방 한계선 NLL 해상인데요. 바다 위에는 북한에 있는 섬들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금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섬은 황해도에 있는 석도로 제가 서 있는 곳과 불과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요. 그 뒤에 자리 잡고 있는 갈도와 장제도의 경우에는 비록 해무로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거리가 이곳과 10km가 채 안 되는 만큼 남북의 긴장감이 고도로 느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YTN 취재진은 지난 6월 북한이 오물풍선 도발을 시작하던 시기에도 연평도를 방문했는데요. 당시보다 남북 갈등이 더 깊어지며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진 모습입니다. 북한은 최근 한국의 무인기가 평양까지 침투해 대북 전단을 뿌렸다고 주장하고 지난 15일 남북을 잇는 동해선과 경의선 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는데요. 또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국경선 부근의 화력 부대들에게 완전 사격 준비 태세까지 지시한 상태라 일촉즉발 위기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황해도 해안에 설치돼 있는 해안포 포문을 열었는데요. 거기서도 포문이 좀 보입니까? 네, 북한은 이곳과 15km 정도 떨어진 개머리 해안과 대사압도 등에 설치된 포문을 열었습니다. 다만 해상 위에 깔린 해무로 인해서 이곳에서는 직접적으로 포문이 열린 것은 확인하기 어려운데요. 다만 14년 전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에 수백 발의 포탄이 떨어진 곳이 바로 개머리 해안이기 때문에 이곳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 연평도에 거주하는 주민은 2천여 명인데요. 옹진군은 평시에 저수조를 관리하고 소방과 전기 설비를 점검하며 비상식량도 비치하고 있습니다. 또 비상사태를 대피해 연평도 안에 마련된 대피소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군과 경찰 등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비상시 즉시 주민들을 대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연평도 망원 전망대에서 YTN 표정호입니다. 무인기 침투 주장에 이어서 남북 간 도로 폭파까지 북한의 위협이 날로 격해지는 상황에서 한미일 외교차관이 서울에서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동시에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보도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북한이 남과 북 사이에 남은 마지막 육로를 폭파한 다음 날 한미일 외교차관이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5개월 만에 이루어진 정례 협의 자리지만 당연히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의 위협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동시에 단호한 대응을 위해 협력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견고한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으며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하에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갈수록 긴밀해지는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인 군사 협력에 대한 우려도 강조됐습니다. 특히 이미 북한의 물질적인 지원이 전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아직 단정하기 이르다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There are reports of further
activities, including personnel. I think we are still evaluating those reports. We are concerned by them. 이번 협의에서는 올해 안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도 뜻을 모으고 구체적인 일정 등에 대한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위반 사항을 감시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 협의체인 다국적 체제 모니터링 팀도 결성됐습니다. 이 기구에는 한미일 3국을 비롯해 영국과 프랑스, 호주 등 모두 11개 나라가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유엔이라는 공신력이 사라진 데다 중국과 러시아가 빠지면서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북한군 일부 병력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군기지에 도착했다고 영국 BBC가 러시아 극동 군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병력 규모는 3,000명 근처에도 못 간다고 강조했지만 정확한 수치를 밝히기는 거부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언어가 다른 북한군이 수천 명 규모로 러시아군과 함께 편제되기는 어렵고 설령 3천 명이 투입된다 해도 전장에서는 큰 수가 아닌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2024 is awarded to South Korean author Han Kang.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오늘로 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정세영전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을 기리는 폰희정 혁신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순표 기자. 네, 문화산업부입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오늘 시상식에는 참석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강 작가가 오늘 오후 5시 폰희정 혁신상 시상식에 올해의 수상자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의 첫 공식 행보입니다. 폰희정 혁신상은 현대 자동차를 창업한 정세영 전 HTC 그룹 명예회장의 도전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만든 상입니다. 한강 작가는 노벨 문학상 수상 이전인 지난달 19일에 올해의 수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폰희정 재단은 인간 내면을 깊이 조망하는 주제의식과 표현력으로 국내외 독자를 사로잡으며 부커상과 메디치상을 수상하는 등 한국 문학의 위상을 높여왔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교롭게 수상자 선정 이후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수상의 의미를 더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시상식에서 이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한 소감을 국내 독자들 앞에서 직접 밝히는지가 최대 관심사겠죠. 그렇습니다. 지난 10일 노벨 문학상 발표 이후에 한강 작가는 국내 언론의 모습을 아직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수상자 발표 당일 노벨위원회와 7분가량의 짧은 전화 인터뷰를 했고 발표 직후 한국을 방문한 스웨덴 공영방송과 공식 인터뷰를 한 것이 전부입니다. 한강 작가는 인터뷰에서 갑작스러운 수상 소식에 정말로 많이 놀랐고 아들과 차를 마시며 수상을 축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곳곳에서 고통이 계속되는 만큼 아버지께 큰 잔치를 열지 말라고 했다며 자신은 주목받지 않고 싶고 조용히 글을 쓰고 싶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 시상식도 한강 작가의 이런 뜻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됐습니다. 일단 행사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노벨 문학상 수상과 관련된 소감 발표나 질의응답은 하지 않습니다. 취재진의 행사장 출입도 제한이 됩니다. 다만 시상식 참석 모습은 주최 측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행사가 끝난 직후에 별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한 한강 작가의 공식적인 소감이나 자세한 입장은 언제쯤 나올까요? 네, 현재 상황으로는 오늘 12월에 노벨 문학상 시상식에서 한강 작가가 직접 소감을 밝히는 것이 공식적 입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강 작가는 스웨덴 공영방송과 인터뷰에서 지금 쓰고 있는 소설을 빨리 마무리하고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한 소감을 집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 heard that I have to write an essay for the ceremony, so after I finish my novella, hopefully by October or by the first week of November.
근데 보통 노벨 문학상 수상자들의 시상식 소감문은 단순한 소감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학 인생을 스스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수상 작가들이 소감문 작성에 상당한 정성과 시간을 할애합니다. 국내 독자들이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한 한강 작가의 정리된 육성 소감을 들으시려면 현재로선 12월까지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산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TS의 멤버 제이홉이 오늘 오전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했습니다. 멤버 중에는 두 번째인데 먼저 전역한 진이 직접 부대 앞에 나와서 제이홉을 마주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이 제이홉의 전역한 모습 전해주시죠. 네, 제이홉은 오전 10시쯤 강원도 원주에 있는 육군 36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전역 신고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4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해서 이곳에서 조교로 복무해 왔는데요. 오늘 별도의 전역식 행사는 없었는데 취재진 앞에 거수 경례를 한 뒤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팬 여러분들 덕분에 건강하게 그리고 무사하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들고 있습니다. 정말 큰 응원과 성원 그리고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잘 전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지난 6월 BTS 멤버 중에 처음으로 군복무를 마친 진이 마중 나와 전역을 축하했는데 제이홉이 전역 소감을 말할 때 직접 무릎을 꿇고 마이크를 들어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이홉은 소감을 밝힌 뒤에도 군가를 부르고 취재진과 팬들을 향해 손키스를 하며 전역 뒤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오후 1시쯤에는 팬 커뮤니티 위버스 생방송을 통해 직접 전역 소감을 밝히고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넵니다. 앞서 소속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팬들에게 현장 방문을 삼가달라고 당부해서인지 오늘 국내 팬들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이나 중국, 칠레, 이탈리아 등 주로 해외 팬들 수십 명이 들뜬 모습으로 제이홉의 전역을 기다렸는데요. 부대 앞에는 제이홉의 전역을 축하하는 대형 에드벌룬과 현수막들도 설치됐습니다. 경호 인력과 경찰 50여 명, 군인들뿐 아니라 만일에 대비해 구급차와 소방대원들도 대기했습니다. 군 복무 중인 나머지 멤버들도 내년 6월에 나란히 전역할 예정이라 내년 하반기쯤엔 완전체로 돌아올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산업부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가수 제시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했던 팬이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제시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제시는 폭행 가해자와는 모르는 사이라며 경찰이 가해자를 빨리 찾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늦은 밤 가수 제시 씨가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로 들어섭니다. 지난달 29일 자신의 팬이 다른 사람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방관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겁니다. 일단 때린 사람 빨리 찾았으면 좋겠고요. 벌 받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있는 대로 오늘 얘기 다 말씀하고 나오겠습니다. 제시는 폭행 가해자와는 모르는 사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당일 가해자를 처음 보신 게 맞아요. 사건에 앞서 저희가 다시 또 좀 설명을 드리던지 가해자들이랑 어땠어요? 경찰은 제시를 상대로 폭행 가해자와의 관계와 사건의 전후 상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해자가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인 갱단의 일원이라는 의혹도 퍼져나가는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신원을 파악한 뒤 가해자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밤하늘로 시커먼 연기 기둥이 치솟아 오릅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에 있는 식당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소방당국은 인근 건물로 불이 번질 것을 우려해 담당 소방서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3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어제 저녁 6시 20분쯤엔 서울 동소문동에 있는 지하 1층 라이브 카페에서 불이 나 손님 등 17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가게 안 모니터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오늘 키워드가 짧습니다. 결국 무승부였습니다.
재보선에서 민심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여야 대표가 명운을 건 승부를 펼쳤는데요. 이승훈 변호사님, 2대 2이네요. 무승부. 네, 뭐 예. 예상했던 대로 무승부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게는 채찍보다는 당근을 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를 요구하면서 차별화 전략을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윤석열 정부 심판보다는 국민의힘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변화와 혁신에 한 표를 더 줬다라고 보고요. 텃밭 리그였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었다. 그냥 무난히 상호 가져갔다라고 봅니다. 그래도 여야 대표 두 분 다 그래도 한숨은 돌린 겁니까? 한숨은 돌렸고요. 다만 예. 조국 대표가 예. 한숨을 쉴 것 같습니다. 본인이 월세까지 가져가면서 열심히 해봤습니다만 예. 역시 역량이 좀 부족했다. 그리고 좀 공중전에 좀 약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시선의 초점을 먼저 국민의힘 쪽으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이거 부산 뺏기면 큰일 날 텐데 당대표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결국은 큰 표 차이로 이겼거든요. 한동훈 대표한테 힘이 좀 실리는 겁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요. 예. 패배를 해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공동 책임이고 뭐 승리를 해도 두 분의 그 저는 공로지 어차피 당정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예. 결국은 이제 그 유권자들은 당과 정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공동으로 심판하기 때문에 뭐 저는 당연히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두 분에 다 대한 평가다 예. 이렇게 보고요. 예. 근데 문제는 무승부라고 하면 그 좀 섭섭하죠 국민의힘에서.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예. 호남에서 민주당은 신성을 했잖아요. 예. 근데 부산에도 여론조사는 팽팽하거나 어떤 여론조사는 민주당이 앞선 것도 있었고 단일화를 했잖아요. 근데 22% 차이 났어요. 옛날에 총선 때 13% 차이 났잖아요. 이렇게 압승한 거는 저는 사실상 국민의힘의 승리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표 내용까지 들어가 보면은 예. 국민의힘이 좀 승리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죠. 개인적인 평가를 득표율을 하시는 봐야죠. 거예요. 득표율을. 예, 득표율을 봐야 된다. 어쨌든 뭐 재보선 결과를 놓고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적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지난 총선 때는 이제 13% 격차였는데 예. 어제는 이제 22% 격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 저희는 한동훈 대표의 막판 행보가 좀 주요한 게 아니냐 하는데요. 지금 그 집권 세력의 지지율이 각종 조사에서 최저치가 나오면서 민심이 폭발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여당 내 야당 노선이라고 그럴까요? 예. 뭐 이런 것들을 아주 공개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선명하게 표방을 했는데 예. 그런 자구책에 나름대로 마음을 주신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국민의힘이 그동안 거의 뺏긴 적이 없는 보수의 굉장한 강세 지역 텃밭을 이겨놓고 이게 누구 때문에 이겼다 우리가 잘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국민들 보시기에 매우 오만해 보일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당내 동의를 받지 않고 무작정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을 야당처럼 민주당처럼 비판만 계속하는 게 만약 그가 말하는 변화와 쇄신이라면 재보궐선거 이후에도 동의를 받기는 힘들 것 같고요. 결과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그런 어떤 뭐 공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 대표지 용산이 아니다. 네. 용산이나 아니면 그 친용산계 의원들의 사실상 소극적 참여 속에서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상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거기서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는 형태로 지어졌거든요. 네, 근데 인정을 할까요, 용산에서? 안 할 겁니다. 네, 부산 금정에서 어쨌든 여론조사와 달리 큰 표차로 이겼는데 이게 누구 덕이냐 이걸 놓고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지호 부총장은 이제 친한으로 이제 묶이니까 한동훈 대표의 막판 전략이 먹혔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먹혔다고 봅니다. 명확하게 선을 그었죠. 김건희 여사의 라인도 제거해라, 외부 공개활동 자제해라, 뭐 이렇게 명확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한동훈의 국민의힘을 좀 분리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놔두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몰락하고 보수가 괴면하니까 막아는 줘야 되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기보다는 한동훈의 손을 들어줘서 국민의힘의 변화를 시도했다라고 저는 보고요. 한동훈 보고 표를 줬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투표율이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직력이 중요한 것인데 이 국민의힘 후보 자체가 이 지역에서 구의원, 시의원을 하면서 조직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력이라든가 개인기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에 대한 쇄신, 변화 요구에 대해서 손을 들어줬다. 결국에는 국민들의 눈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야에서 좀 멀어지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한동훈 얼굴을 간판으로 내걸고 치른 선거다. 이거는 한동훈 보고 표를 준 거다. 이 해석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최근에 그 보수 위기가 놓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보수층들이 총결집해서 뭉쳐가지고 이게 그 앞선 거죠. 누구 한 명의 공으로 돌리기에는 안 맞고요.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통령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도 고생했고 무엇보다 박수영 부산시당 위원장이 부산시 의원들을 동마다 하나씩 배치를 한 거예요. 그것도 진짜 고생했고요. 저는 가장 잘한 거는 윤희란 후보입니다. 결국 이제 후보가요 경쟁력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거의 뭐 전적이 없어요. 그 지역에 상당히 그 인지도나 지역의 그 여론이 좋아요. 그래서 후보 공로, 그다음에 부산시 의원들과 위원장,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그다음에 대통령실까지 전부 다 이게 공으로 봐야지 누구 한 사람이 공을 다투는 건 낯간지럽습니다. 예, 오늘 상당히 중립적인 평론을 그게 해주시네요. 아마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 이제 다 잘했다, 다 잘해서 이렇게 힘을 합친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 재보선 결과로 한동훈 대표 체제가 힘을 받게 됐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강도 높은 발언을 했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 관련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것이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들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무리한 정치 공세도 있습니다만 그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들도 있었고 의혹의 단초를 제공하고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민심이 극도로 나빠진 겁니다.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이번에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첫째,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둘째,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화 활동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나아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으니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립감 세진 한동훈 대표. 그야말로 뭐 오늘 작심 발언을 한 건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런 문제 해결 없이는 우리에게 다신 기회 없다. 이런 뭐 의지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대통령과의 독대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독대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이 또 통과될 수가 있기 때문에 독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김건희 여사의 공개활동 중단이잖아요. 이건 뭐 대통령이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대한 인적 쇄신, 저는 한남동 라인 제거하라, 이것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마지막으로 오늘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불기소를 했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특검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걸 한동훈 대표가 양보하고 김건희 여사의 사고로 대처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인 것 같고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세기를 다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을 오히려 발의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치가 쇄신되는 모습으로 간다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 얘기는 잠시 뒤에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재보선 결과가 뭐 대통령실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독대 날짜가 오늘 바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안 나온 거죠. 왜냐하면 그냥 신승도 아니고 22%를 승리했기 때문에 이게 다 한동훈의 공으로 가는 거잖아요. 만족하는 결과는 아닙니까? 안 되는 거죠. 그냥 겨우 이기는 정도였을 건데.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은 소극적으로 이제 독대 날짜를 잡을 것 같고요. 다만
너무 승리의 차가 컸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한동훈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재보선 결과 다음 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이건 내가 확실하게 밀어붙이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고요. 다음 주에 이제 대통령 만나서 이제 이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그 대외 활동을 전부 이게 중단해라. 이거는 이제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봐요. 대외 활동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외국의 정상회담이나 순방하면요. 거기도 이제 그 퍼스트레이디 영부인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외국의 순방까지 하지 말라는 겁니까? 대외 활동 중단이 어느 범위까지인지 예. 제가 모르겠고요. 예. 저는 옛날에 김정숙 여사처럼 혼자 전용기 몰고 타지 말 가듯이 혼자 가면 안 된다 봐요. 근데 대통령과 같이 영부인 순방 외교는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필요하고요. 또 우리 이재명 대표가 후보 때 사모님 팀하고 배우자실까지 두고 선도 차량, 본 차량 이래가지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경기도 버카로 선거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하면 안 돼요. 김혜경 여사처럼. 저는 김혜경 여사나 김정숙 여사처럼 그렇게 월권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지금 김건희 여사는 마포대교 하나 간 게 자살 예방 제가 보기 그밖에 기억이 안 나요. 대활동 중에 마포대교 자살 예방 캠페인 이게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저는 뭘 중단하는 건지 우리 영부인 순방 외교는 외국과 상대가 있으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를 들어 뭐 김건희 라인 이게 뭐 언급될 수도 있잖아요. 김건희 라인은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할 거라고 보세요? 근데 김건희 여사 라인이요. 예. 예를 들어 7명 뭐 보면 이니셜 보면 황모 씨라고 있죠. 이분은 저는 잘 모릅니다. 예, 황모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행정관.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 40년 지인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뭐 삼촌 뭐 이게 이렇게 불러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40년 지인 아들인데 갑자기 김건희 라인이래. 그게 윤석열 라인이지 왜 김건희 라인입니까? 또 이게 모 방송사 뭐 YTN 어딘지 있다가 간 이게 또 비서관도 있는데요. 너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언급하지 그러니까 그분도 마시고요. 이게 자기가 왜 김건희 라인인지 제가 보니 능력이 있어서 언론사에서 의존하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이게 근거 없이 뭐 7인방이 뭐 하니까 뭐 그 라인이 구체적으로 김건희 라인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라인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독대에서 예를 들어 김건희 라인 얘기가 나왔는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뭐 명단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마 독대 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거라고 봐요. 뭐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대남 녹취록에서도 뭐 십상시 같은 젊은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 말만 듣는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김대남 씨 발언이 뭐 정확한 팩트라고 또 보기는 어려운 거니까요. 정확한 팩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다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하고 뭐 이 사람이 괜찮다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 대통령실 행정관들에게 직접 얘기를 하고 직접 지시를 하고 그 인사안이 대통령에게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건 좀 심각한 국정농단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가 났는데 이상민 장관이 그대로 있고 의료대난이 일어났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대로 있고 이번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인적 쇄신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이제 포기하는 거죠. 예. 어쨌든 이번 재보선으로 2대2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체면치레는 하게 됐는데 일단 이 결과를 보면은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월세살이까지 했는데 조금 섭섭한 결과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조국 대표만 월세살이 했으면 선전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 후보까지도 월세살이 했네요. 후보까지도. 뭐냐면 이게 후보가 부인 명의로 청담동에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 아직 집을 못 구한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이게 후보가 그 지역에 밀착해서 있어야 되잖아요. 부인 명의지만 이게 서울 청담동에 이게 저는 치명타 아니었나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이제 이번에 가장 패배자는 3등 했잖아요. 진보당 후보한테까지 밀려가지고 조국 대표로서는 이제 그 치명적인 저는 패배고 아마 이제 곧 아마 대법원 선고 임박했다. 10월이나 11월 그쪽에 날 겁니다. 저는 상당히 저는 사법 리스크까지 겹쳐가지고 과연 이게 조국 혁신당의 진로가 어떻게 될지 시계제로 상태다 이렇게 봅니다. 호남의 민심이 어쨌든 그래도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자 뭐 이렇게 나왔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호남 입장에서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하고 싸울 사람,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사람은 민주당밖에 없다. 힘을 몰아줘야 된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뭐 조직에 있어서도 많이 밀렸고요. 또 공중전에서도 많이 밀린 것 같아요. 조국 대표가 월세살이 하러 가서 주민들과는 친해졌습니다만
공중 스피커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조국 혁신당의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희소해졌다라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향후 지방선거에서 조국 혁신당으로 몰려들 인재가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경우에는 조국 혁신당이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김건희 여사 논란의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의 축이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죠. 검찰이 긴 논란 끝에 오늘 처분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다음 주제 보여주시죠. 네, 불기소 결정입니다.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 4년 반 만에 무혐의 최종 종결한 겁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핵심적인 이유가 어떤 거예요? 이유는 이제 그 핵심 이유는요. 예. 보통은 이제 전주라고 하는데 그 전주가 아니고요. 그분은 이제 제가 보기에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던 분 있잖아요. 우리 손모 씨라고. 예. 이분은 이제 그 방조로 공동정 무죄고 방조가 났잖아요. 이분하고 이제 김건희 여사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예. 즉 손모 씨는요. 뭐냐면 이제 그때 사고 팔 때 주가 조작 과정에 서로 이제 문자를 하거나 연락을 하거나 이런 데 그 소통이 있었는 거예요. 근데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 세력들에게 전혀 그게 연락이 없었고요. 오히려 그 세력들의 글에 보면 김 여사에게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런 증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김 여사가 뭐 연락했다고 하는 거는 2020년 수사할 때 그때 이야기고요. 주가 조작 당시에 공모 사실을 알면서 이걸 이렇게 공모를 해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표로서 손모 씨하고 김건희 여사 차이가 쭉 나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게 그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이승윤 그다음에 이정수 검사장이 2년 가까이 털었는데 그때 이후에 새로 놓은 증거가 없어요. 뭐 BP 패밀리가 어떤 이런 정치적인 글들만 놓죠. 근데 증거가 놓은 게 없어요. 그 이후에 아무 증거가 없잖아요. 지금 뭐 정권거래소나 검찰에서는 23억 버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권오수 회장도 81억 벌었다고 추징금 청구했는데 다 제로가 나왔어요. 추징금이 무효 나왔어요. 권오수 회장 8년 구형에 벌금 150억, 추징금 81억이 집행유예 놓은 거예요. 따라서 이 판결문을 쭉 오늘 불기소 11장이 있거든요. 판결문이 598쪽이에요. 예. 보면 김 여사가 공모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어요. 따라서 이게 그 무혐의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결론은 수익을 기대했을 뿐 이 가담을 했다는 공모를 했다는 근거가 없다. 검찰은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수사가 많이 부실한 거죠. 뭐 봐주기 수사한 거고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만들기 위해서 무혐의와 관련한 증거들 수집에 노력했다. 뭐 대충의 검사들과는 다르잖아요. 평소의 검사들과는. 과거에 명품백 사건에서도 수사심의 갔을 때 오히려 검사가 무혐의라고 하면 수사심의 사람들이 당연히 무혐의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수사심의도 거치지 않고 무혐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 스스로도 수사심의에 넘기면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시세 조정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이고 또 대통령이 됐으니까 권오수나 이정호 씨나 주가 조작범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하기는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의견서만 보더라도 23억의 수익을 얻었고 김건희 여사나 최은순 장모가 예. 통화한 녹취록들이 있잖아요. 이거 그냥 지금 팔으라고 하니까 팔아야 된다라고 한다거나 또 뭐 최은순 여사하고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서로 간에 주고받는 주식 거래도 있고요. 이건 자전거래나 통정매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정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무혐의를 검찰이 선택한 것은 결국 이창수 지검장을 그 자리에 앉혔기 때문에 인사에 대한 보은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어쨌든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9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7명이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거고 나머지 2명은 항소심에 가서 유죄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관련자들은 다 유죄인데 김건희 여사만 면죄부를 받았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이제 그 전주가요. 김건희 예. 여사와 같은 입장이 91 명이 다 무죄 받은 거죠.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90만 명의 계좌별로 전주가 있는데 예. 김건희 여사가 한 4번째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90만 명이 무죄를 받았다. 그러니까 무죄를 받은 전주가 더 많다 이렇게 90만 명 보는 다죠. 건가요? 예. 그 손모 씨는 단순하게 전주가 아니라니까요. 예. 이분은 공동정범으로 기소가 된 분이고요.
우리 이성훈 변호사님 말씀 중에 예. 수사심의위원회를 하루 만에 해요. 이 주가 조작 복잡한 이게 전문적인 영역이잖아요. 하루 만에 일반인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레드 팀을 운영한 거예요. 예. 1, 2, 3 차장하고 다른 부장이 레드 팀, 그러니까 반대 시각에서 계속 질문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결정한 겁니다. 전문가들이 충분한 절차를 거치고요. 그다음에 통정매매가 7초간 놓을 수가 없어요. 저도 변론해보면 이미 딱 주문 내놓고 넣자마자 자동 거래되기 때문에 0초만 0초지 7초간에 통정매매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그게 민모 씨가 끼어가 순차로 했다는데 그게 민모 씨는 기소에도 없어요. 9명 중에. 따라서 통정매매 7초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 마지막으로 뭐 검찰이 23억 벌었다고 주장했잖아요. 민주당이 검사 말을 그렇게 잘 들었어요? 그럼 이게 검찰이 이재명 대표 뭐 4,900억 배임했다면 그게 진리입니까? 이 검사의 주장일 뿐이고 뭐 사건의 내용이 좀 다르긴 합니다. 법원의 판사에는 예. 추징금이 권오수 회장 81억 벌었다고 검찰이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제로입니다. 판결을 더 우선해야죠. 예. 어쨌든 지금 뭐 이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정황들, 예를 들어서 이종호 전 대표와 여러 차례 연락을 한 그 정황 같은 거, 그런 단서들은 이번에 좀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건 어떤 근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 증거 인멸을 위해서 통화를 한 것이고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공범과 통화를 하면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게 검찰의 입장이에요. 물론 내용까지 다 들여다봐야 되겠지만요.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검찰이 봐주기를 하면 이거 굉장히 편하구나. 김건희 여사 라인에 서면 전주들 다 무혐의 나오는구나. 그리고 권오수 회장도 지금 방금 추징금 0원이라는데 80몇 억을 벌어도 추징금이 0원이구나. 그러면 주가 조작범과 같이 주가 조작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결국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지금 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미국이나 일본은 10년 동안 굉장히 많이 주식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10년 전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주식시장에 투명성이 없는지 이번 사건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 레드팀을 가동했다 그러는데 레드팀이 뭐 흔히 가동되는 건 아니잖아요. 검찰에서 이제 본인들의 결정에 좀 신뢰도를 더하기 위해서 레드팀을 가동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 중앙일보로 생각되는데요. 사설에서 레드팀보다는 수사심의로 넘겨야 된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다, 인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레드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레드팀은 결국 검사들 데려다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들 사건도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인이 연결되어 있는 사건인데 레드팀이 와서 괜히 쓴소리했다가 다음 인사에서 어떤 영향을 받겠어요.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이유서를 보강해주는 레드팀이었다. 검찰이 불기소를 했을 때 흠이 잡힐 곳들을 오히려 보강해 주는 거다. 그래서 이 굉장히 이런 국민들의 마음과 다른 결정을 과감하게 한 것을 보면 역시 국민들에게 귀 기울일 생각은 없구나라고 생각됩니다. 내부 인원 모아다가 레드팀 하면 제대로 된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겠냐 이런 지적이신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예. 보십시오. 대통령 임기가 이제 2년 남짓 남았죠. 근데 검사는 평생 해야 됩니다. 근데 2년 임기 남은 대통령 때문에 자기가 또 특검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특검으로 가면 또 조사할 거예요. 레드팀에 참여한 사람도.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검사의 양심으로서 결론을 내렸다 봐야지 이걸 지금 눈치를 봐가지고 이게 결론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80몇 억을 이야기하시는데 80몇 억 벌어도 뭐 처벌 안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거 손모 씨가요. 자기가 손해봤다고 이게 협박까지 합니다. 주파한데 손모 씨가.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실패한 주가 조작은 판결문에 딱 돼 있잖아요. 판결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꾸 80몇 억 벌었는데 처벌 안 된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 반박하시겠습니까? 예. 판결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서 변호사님 얘기 주셨잖아요. 수익금이 80몇 억인데 이 수익금을 추징하는 게 자본시장법의 취지예요. 그래서 주가 조작을 하지 않고 개미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추징을 하지 않고 집행유예만 딱 때렸어요? 그러면 80몇 억을 벌어도 그냥 집행유예만 받으면 추징 안 돼도 되구나. 이건 굉장히 법 질서를 교란하는 저는 검찰의 행태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뭐 불기소 결정은 나왔지만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당장 특검을 해야 된다. 특검 발의 다시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침묵과 오리발로는
명태균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유리하게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대선 당시 3억 6천만 원에 달하는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상설 특검, 국정감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야당의 헌정 파괴 시도에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저는 우리를 지지하는 것이 쭈뼛거리고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처럼 된 것이 너무 싫습니다. 보수는 당당해야 합니다. 저희가 먼저 쇄신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정치 브로커와 기회주의자들이 보수 정치와 국민의 힘에서 활개치는 것을 막겠습니다. 당의 절차를 통해서 그리고 사법 절차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상이 어떤 것이든 부끄러운 모습이나 추한 모습이 드러나더라도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이 새로이 태어나겠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에 이번에 명태균 의혹까지 얹겠다 이런 얘기죠?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지금 명태균 씨 관련해서 오빠가 뭐 친오빠냐 윤석열 대통령이냐라고 논란이 되는데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1위 후보에 대한 밴드웨건 효과를 일으켜서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1등 만드는데 굉장히 기여했다는 거잖아요. 명태균 씨 주장은. 그러면 여론조사가 정말 조작됐는지 그리고 그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데 있어서 3억 6천만 원이 정말 쓰였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지 않았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거든요. 이게 지금 수사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한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명태균 씨가 아무리 떠들어도 홍준표 시장의 꼬리를 내리고 오세훈 시장도 뭐 고발장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니까 지금 명태균 씨가 전선만 확대하고 결국에는 실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니까 검찰 수사가 절실해 보이는데 수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명태균 씨와 관련한 여론조사 의혹, 당원 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이거 진상조사 해야 된다, 진상조사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보실까요? 한동훈과 아이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요즘 한동훈과 아이들 하는 짓이 당을 막장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고 했고요. 당에서 조사하려면 명 씨가 나보다 윤 후보를 2% 높게 여론조작 의뢰한 걸 경선 부정으로 보고 수사 의뢰해야 한다. 이렇게 좀 화살을 다른 쪽으로 돌렸습니다. 한동훈과 아이들. 여기서 뭐 아이들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진상조사 옳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이제 여론조사 안심번호 그 명부는요 캠프마다 다 줍니다. 그리고 이 캠프에서 여론조사기는 의뢰하고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게 공개를 못 하잖아요. 이번에 한동훈 전당대회 할 때도 했잖아요. 따라서 이게 명단 공표가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별거 아닙니다. 안심번호 유출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안심번호로 전환된 명부 57만 명부 있잖아요. 이걸 각 캠프마다 주고요. 그다음에 캠프에서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게 공표를 못하게. 이건 당규로 돼 있는 거예요. 법이 위반이 아니에요. 당규. 이걸 뭐 이게 대단하게 좀 조사한다는 게 홍준표 시장이 아마 척에서 누가 줬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반발하는데 처음에 글 올렸다가 1분 만에 삭제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저는 대단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여론을 조작하는 게 중요하지 명단 유출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근데 저는 여론조사 조사하는 건 좋은데 명태균 씨 2% 뭐고 근데요. 제가 물타기가 아니고 올해 그 4월달 총선에 민주당에서 4개 업체를 공식 선정해서 하위 20% 박용진 컷오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리서치 DNA는요. 그 2013년에 성남시 여론조사했던 척건 있잖아요. 이분이 하던 회사입니다. 직원이 몇 명 없어요. 제가 들어가 보니 리서치 DNA. 그다음에 KSOI는 장영칠 씨가 이재명 비서관이 그 들어갔던 제 말은 이런 것도 조사해보고요. 제일 황당한 게 그 문학진 의원이 그 컷오프 된 거 있잖아요. 안태준 광주 경기도. 거기는 UY텔이라는 여론조사가 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전화해서 형님 20% 이상 차이 나니까 형님이 꼴찌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문학진 의원이 폭로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표가 공천 개입을 했나?
이재명 대표도 공천 개입하면 안 돼요. 당대표도. 그리고 UYT라는 여론조사를 인용하는데 안태준이 30일 갑자기 문학재 현역 의원하고 광주시장이 10% 나와요. 예. 이런 것까지 저만에게 모든 여론조사 의혹을 다 수사하자는 거예요. 예. 좀 뭐 논점을 너무 확대하셔서 제가 그거선 좀 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 당에 큰 문제거리가 터졌고 파장이 이렇게 커졌는데 이거를 진상조사 안 하고 지나가자?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명확히 해야죠. 왜 그러냐면 명태균과 일단 관련된 건 본인은 없잖아요. 근데 명태균 씨가 뭐 오세훈, 홍준표, 윤석열 대통령 뭐 여러 분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득 측면에서는 정확히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론조사가 만약에 왜곡된다라고 한다면 여야를 넘겨서도 굉장히 안 좋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정말로 1등 후보가 2등이 되고 3등이 되는 이런 결과들은 왜곡된 결과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잘못된 것이 여론조사를 하는 이유는 당대표가 비공표지만 당대표나 지도부가 이걸 판단하고 누가 경쟁력이 있는지 누구를 그 지역에 넣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가 보고받았다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번에 이 여론조사 왜곡이나 조작이라든가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천천히 정확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간략하게 두 분께 공통 질문을 한 가지 좀 드려볼게요.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났는데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만족할 만한 답을 듣지 못했다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 한동훈 대표가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거부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못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의 핵심이 공천 개입이잖아요. 예. 근데 공천 누가 했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공천한 거예요. 거기 간사도 장동혁 그때 그 공간이 들어갔죠. 따라서 이제 제가 친한계 의원들 좀 만나서 통화해 보면요, 김건희에서 특검을 못 받는 이유가 아마 이제 특검이 되면 한동훈 대표나 장동혁 의원이나 이쪽에 압수수색이 들어온다. 왜? 공천 개입을 조사하려면 이게 공천한 사람들 자료들 다 봐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 때 말고도 또 전에도 그런데 그게 이제 4월 이번 총선에 문자 있었잖아요. 총선 개입이고 그다음 보궐 선거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준석 대표일 때. 어차피 둘 다 조사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자기들 친한계에서는 특검법에 4표 이상 이탈이 안 논다고 제가 몇 명한테 들었어요. 예, 김건희 여사 특검은 끝까지 한동훈 대표가 막을 거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다른 걸 받아줘야죠. 대통령실 인적 쇄신하고 김건희 여사 사과하고 그리고 공개 활동을 중단하면 그 조건을 받아들이면 한동훈 대표가 좀 고민해 볼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전공법이라고 생각되고요. 소극적으로 한다면 뒤에서 조용히 8표를 만들어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면담 날짜가 오늘 잡힐지 그것도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죠.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한 대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 전체를 관할하는 서울청장은 일선서의 정보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사를 예견하기가 어려웠다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윤웅성 기자, 재판부의 판단 근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부실 등 혐의를 받는 경찰 공무원 가운데 최고 윗선 책임자입니다. 재판부는 서울 전체를 관할하는 서울경찰청장은 일선서인 용산경찰서의 정보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토대로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나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전 청장이 헬로윈 대회와 관련해 생활안전과뿐 아니라 여러 기능에서 사전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 비현실적이거나 추상적이라고 단언하기 쉽지 않다면서 형법상의 엄격한 직무유기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을 인지한 직후에는 경찰 기동대를 급파하도록 지시한 점을 고려할 때 사고 발생 이후 김광호 전 서울청장 때문에 피해가 확대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참사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류 전 과장이 참사 당일 상황실을 벗어나서 근무한 것은 임무를 제대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 과실이 있다면서도 이 과실이 인명피해 발생을 저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 전 상황팀장도 용산경찰서에 코드제로 신고를 상황 전파했지만 현장에서 출동한 용산서 경찰관들이 종결로 보고해서 안전사고가 있었는지 인지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앞서 검찰은 2022년 헬로윈데이 당시 이태원에 10만 명에 달하는 다중운집 상황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았다며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비슷한 혐의를 받는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3년과 2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은 재판 전후로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전부터 김 전 청장의 엄벌을 촉구하며 법원 앞에서 릴레이 피켓팅을 해온 유족들은 오늘도 시위를 이어갔는데요.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울분을 터뜨렸고 재판 진행 도중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수억 원어치 압수물을 빼돌린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앞서 압수한 현금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은 혐의로 경찰관이 파면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경찰의 기강회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 확보한 압수물을 확인하다 액수가 맞지 않는 수상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수사과 소속 A 경장을 사무실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압수물 관리 업무 담당자인 A 경장은 도박판에서 압수해 경찰서에 보관하던 현금 등을 수차례에 걸쳐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그렇게 챙긴 액수가 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압수물 횡령 사건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올해 5월에는 완도경찰서 소속 비경위가 도박 사건에서 압수한 현금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파면됐습니다. 비경위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1년 가까이 압수물 창고에서 현금 3,400만 원을 빼간 것으로 조사됐는데 훔친 돈으로 개인 빚을 갚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경찰관 징계 건수 349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파면이 25건으로 이미 최고치에 달한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조지호 경찰청장도 취임사에서 조직비위 근절을 강조한 가운데 공직자는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관리자는 구성원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행동과 실천으로 국민의 기대에 한 발 더 다가섭시다. 현장의 기강회의 논란이 그칠지 주목됩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이슈콜입니다. 그제 우리나라와 연결이 된 경의선과 동해선에 이 도로와 철도를 폭파하고도 이를 보도하지 않았던 북한이 오늘 대내외 매체에 관련 소식을 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폭파 당시의 모습을 담은 사진 3장과 함께 전격 공개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북한 매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헌법의 요구에 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적대국으로 규정을 했는데 열흘 전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한 개헌의 일부가 진행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영토 조항 신설이나 통일 표현 삭제 등이 반영됐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연일 악화일로를 걷는 남북 관계를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북한이 남북 연결도로 폭파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고 이렇게 네네. 이틀 만에 공개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이제 충격요법을 좀 더 시차를 두고 지금 북한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드론 관련된 것을 북한이 내부 언론에 알렸지 않습니까? 네. 그걸 통해서 북한 내부에서 엄청난 이제 그 내부 결집을 노리는 뭐 그런 여러 행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폭파 관련된 부분을 시차를 두고 그것을 내부에 또 대외적으로 공개를 함으로써 뭔가 충격을 좀 더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겠다. 뭐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남측이나 또는 미국을 향해서 강력하게 어떤 한반도의 군사 긴장이 고조되는 뭐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매우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것을 좀 더 시차를 두고 미국의 대선 국면에 그 한국에서의 한반도에서의 군사 긴장 고조 이것을 좀 더 충격적으로 또는 그 임팩트 있게 보여주는 뭐 이런 차원에서 좀 시차를 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합참은 이 북한이 제시한 사진이 우리가 촬영해서 공개한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게 말이 네. 되나 싶은데 이래서 이틀이 걸린 걸까요? 뭐 꼭 그렇게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물론 이제 폭파 장면이 담긴 사진이 가장 폭발력이 크게 또는 그 폭발의 과정이 좀 더 충격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사진들을 아마 북한이 골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사진이 우리 쪽에서 찍은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꼭 그것 때문에 하루가 늦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어쨌든 북한은 최대한 지금 이 폭파 장면의 상징성들을 보여준다. 이게 이제 북한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이제 영변에서 냉각로 폭파시킬 때도 그랬고 또 여러 가지 북한이 한 서너 차례 이제 폭파를 통해서 충격요법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충격요법을 최대한 활용한다. 그것이 이제 북한의 전략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북한의 요새화 작업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에 북한이 네. 어떤 조치들을 좀 취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요새화 작업은 뭐 계속될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의 연결 통로를 포함해서 남북이 서로 상징적으로 잘 그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아마 요새화 작업을 보다 강하게 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 과정에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제 NLL이 이제 굉장히 그 위험이 고조될 수가 있는데 NLL 수역에서 북한이 해안포 사격 훈련을 한달지 또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한달지 이런 식으로 남측을 압박하는 그러면서 이제 NLL을 아주 하얗꽃처럼 만드는 이런 식의 행동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 과정에서 좀 더 나아가면 이제 미국 대선이 지금 코앞에 있기 때문에 그 군사 정찰 위성이나 또는 7차 핵실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북한이 낮은 수준, 그 다음에 높은 수준, 그리고 단계적으로 대남 또는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눈에 띄는 점이 그 우리나라를 적대 국가로 규제했다는 겁니다. 헌법 네네. 개정을 통해서 북한이 얻으려는 효과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 헌법 개정의 여부가 지금 첨예의 관심사인데요. 네. 노동신문에도 보면 남부국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남부국경 동서부 지역 도로 철길 폐쇄라는 표현을 썼고요. 네. 또 그 남측의 적대 국가, 남측을 적대 국가로 규제한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이번에 나왔거든요. 헌법에 들어있다는 건데 이 부분은 뭐 북한으로서 이제 두 개 국가론을 공식화시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헌법을 지금 북한이 전격 전체를 공개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개되는 상황에 따라서 헌법이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어쨌든 북한이 이 두 개 국가론 또는 적대 국가론을 헌법에 그 명문화시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그 두 개 국가는 앞으로 계속 간다. 이것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또 보여주는 뭐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언급해 주신 것처럼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교수님께서는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통일 표현의 삭제 또는 영토 조항의 신설 등을 반영해서 헌법을 개정했을 가능성 높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뭐 그렇게 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통일 문제랄지 영토 조항 이 문제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게 지금 북한이 헌법 전문을 그동안 헌법 전문을 보면 김일성 그다음에 김정일의 시적 업적 이 부분을 서문에 거의 그 내용으로 아예 도배를 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는 이제 통일 문제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아예 다 드러내면 이제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격하 이런 식으로 주민들에게 비춰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영토 조항이랄지 또는 통일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기에는 좀 부담이 있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추상적으로 아마 영토 조항 문제랄지 또는 통일 문제는 다루었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만약에 개정이 이루어졌다면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가속하는 북한의 요새화 과정 짚어봤습니다.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북한군 보병 10,000명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훈련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이 무기와 병력 지원으로 사실상 러시아 편에서 참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보성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접경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북한 보병 10,000명이 훈련 중이다. 현지 시간 16일 우크라이나 영자지 기사 제목입니다. 이 매체는 자국 정보총국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군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국경 근처에 배치해 러시아 병력을 순환하거나 보충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날 보도에서는 북한군 3,000명이 러시아 제11 공수돌격여단 내 특별대대 편성 중이다. 북한이 무기뿐 아니라 대규모 병력 지원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북한 병력이 투입됐다는 사실을 자국 정보기관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쟁에서 숨진 러시아인을 북한 인력이 대신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북한이 러시아 편에서 사실상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Це робітники для російських заводів замість убитих на війні громадян Росії і особовий склад для російської армії.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이런 우크라이나 측 주장에 현 단계에서는 관련 보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심히 우려스럽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기조에 맞춰서 사실 여부 확인 등 관련 언급을 삼간 채 신중함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미 국무부는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갈수록 밀착되고 있는 데 대해서 지속해서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만 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대북 제재 우회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표현이 적시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남북 관계가 순풍을 타고 있던 시기에 과학기술교류 협력을 위한 방안이라지만 기존의 국제사회 규약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어 정부 산하 기관의 표현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19년 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정부에 제출한 56쪽짜리 보고서입니다. 연구 세부 과제명은 한민족 과학기술정보통신 학술대회 개최 기반 구축으로 1년 동안 정부 돈 3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대북제재 우회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표현이 여러 차례 적시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표현이 처음 서술된 건 교류협력 과제의 선정을 설명하는 단계였습니다. 지적재산권과 보건의료 등 대북제재 면제 대상과 제재 우회 방법 등에 대한 모색도 필요하다고 적은 겁니다. 바로 윗단락엔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뒤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로 과학기술 교류 협력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남북 과학기술 지식교류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도 대북제재를 우회하거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분야, 주제, 사업 방식을 지속 고민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낮출 수 있어 국제사회 신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북한에 부과되는 제재를 우회한다라는 것은 기존에 부과되는 제재의 효용성을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검토가 되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에서는 매우 부적절한
그런 상황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컸던 것이죠. 과기부 측은 해당 보고서와 관련해 진행된 후속 사업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 시기에도 연구상 표현과 교류 범위 등이 북한 비핵화란 원칙에 오해를 불러일으켜선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일 한국의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국이 바이든 행정부와 협상으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내지 않고 있다며 방위비 재협상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뉴스 타운홀 미팅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로 4만 명이라고 부풀려 말하던 주한미군 규모를 이번엔 4만 2천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주한미군은 2만 8,500명입니다. South Korea, we have 42,000 soldiers there. They don't pay. I made them pay. Everyone raised hell. 트럼프는 바이든과의 협상으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내지 않게 됐다며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당선될 경우 재협상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Biden took the deal and he said they don't pay anymore. Not since the Korea, and they're a rich country. No, we have to start. We cannot be taken advantage of any longer. 트럼프는 하루 전 시카고 경제클럽 대담에서는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표현하며 자신이 백악관에 있었다면 방위비를 훨씬 더 받아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트럼프 주장과 달리 한국의 분담금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더 늘어났고 최근 마무리한 협상으로 2026년부터는 1조 5천억 원 수준까지 인상됐습니다.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주미 대사는 트럼프 당선 시 방위비 재협상 요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합리적인 수준을 바탕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시험관 시술의 아버지라며 여성 유권자 공략에 나섰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것은 낙태 금지로 위험에 놓인 여성들이라고 강조했는데 선거가 막판으로 접어들면서 부동층 표심을 노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경합주 조지아주에서 여성 유권자들과 만난 트럼프 전 대통령. 한 여성이 체외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렇게 말합니다. I'm the father of IVF. And we really are the party for IVF. We want fertilization, and it's all the way. And the Democrats tried to attack us on it, and we're out there on IVF even more than them. So we're totally in favor of it. 일부 주에서는 낙태 금지법이 너무 엄격하다고 지적하기도 하면서 공화당이 반대해왔던 IVF, 시험관 시술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여성과 부동층 표심에 올인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여성, 특히 낙태권 이슈에서 주도권을 잡아왔던 해리스 부통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2022년 낙태권을 보장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연방대법원에서 폐기된 것은 재임 당시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임명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임임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I found it to be quite bizarre. Actually, he called himself the father of IVF. And if what he meant is taking responsibility, well, then yeah, he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the fact that 1 in 3 women in America lives in a Trump abortion ban state. 최근 고령 리스크를 부각하며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동이 여성과 가족 모두에게 해롭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좌클릭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대마초 합법화, 지방세금 공제 한도 제한 철폐 등을 공약하며 이민과 경제 외의 이슈에서 유연한 태도로 전환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도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승패의 열쇠를 쥔 펜실베이니아 등 러스트벨트에서 표심을 얻기 위해 셰일가스 추출에 쓰는 수압화수법인 프래킹 금지나 친환경 차량 생산 의무화 정책을 지지하지 않겠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경합주에서 오차 범인의 접전이 이어지면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시선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에게 쏠려 있습니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이들 부동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대로 다시 떨어지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역대 최장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위기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 분야 소식들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5만 전자까지 가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나요? 일단 주식이라는 것이 누군가 많이 팔면 떨어지지 예. 않겠습니까?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팔아서 여기까지 왔다. 이제 이건 수급이라고 얘기하고요. 재료적인 측면에선 삼성전자가 지금 대세라고 하는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메모리 부분, 우리가 그걸 HBM3, 그중에 이제 더 익스텐션, 3 2단계까지 왔거든요. 예. HBM3의 8단, 10단 다 모두 못한 바람에 수급과 재료 모두가 부진했고, 더 중요한 것은 주식은 더 앞을 보잖아요. 예. 근데 앞을 봤는데도 뭐 하나가 좋을 것 같지 않은 이런 상황이 지금의 삼성전자 주가를 만든 겁니다. 네, 뭐 주식 투자하는 분들 중에 삼성전자 갖고 있는 분들 상당히 많다 보니까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데 뭐 오보사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앞에 5조가 보이면 이제 사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번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조금 더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어제까지가 26거래일 연속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였어요. 근데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자고 일어나면 팔고, 자고 일어나면 팔고, 이 순매도가, 연속 순매도가 25거래일이었거든요. 근데 갱신을 했죠. 근데 오늘도 제가 아침에 놓고 보니까 외국인이 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미 장 시작하자마자 외국계 증권사에서의 팔자 주문이 쌓여놓고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예. 이것은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줄 마음은 없어 보이고, 수급도 아직 안 된 거잖아요. 예. 더욱 중요한 이 재료적인 측면에서 자, 이쯤 되면 엔비디아와 HBM3 8단 뭐 이 정도는 계약이 체결됐다라는 걸 시장에 알려줄 때인데 벌써 10월이 절반 중반 정도 가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소식도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글쎄 재료적인 측면에서도 아직 뚜렷한 회복이라든가 반등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가적 라인으로는 보통 지금 2개 정도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PBR 1배.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오늘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럼 막 반도체 장비도 팔고 반도체도 팔고 하는 전체적인 이제 다 팔았을 때 나오는 돈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과 시가총액과 비교해 봤을 때 그 배율이 PBR이라고 하는 건데 예. 한 배가 지금 조금 넘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한 배가 깨진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삼성전자인데, 천하의 삼성전자인데. 그런데 과거에 깨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0.9배 밑으로도 간 적이 있는데 이게 가격으로 따지면은 한 57,000원에서 58,000원 라인. 그러니까 여기를 좀 개인들이 많이 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이 진짜 또 여기까지 가면이라는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삼성전자의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있거든요. 예. 이게 전에 56%에서 지금 연속 팔면서 예. 9월 이후에 11조 넘게 팔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비율이 지금 53%, 52%까지 왔는데 예. 이게 이제 50%도 깨진 절반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무너지면. 예. 50%도 아예 깨지는 라인. 예. 그러면 앞으로 한 10조를 더 팔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된다면 2022년에 갔던 라인들 5만 원 초반대 뭐 이 정도도 생각해 봐야 되고 있어서 적어도 지금 삼성전자를 노리시는 분들은 최소한 하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루는 순매수를 사주는데 예. 하루는 안 돼요. 한 적어도 4거래일, 5거래일 이상 사주고 지금 9월 이후로 11조 팔았잖아요. 예. 한 2조 이상은 인간적으로 사줬을 때 따라 들어가도 되겠다라는 좀 이제부터는 미리 가서 뭘 해본다기보다는 대응을 할 영역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미래전략실도 돌아와라, 뭐 이재용 등기 임원 복귀해라, 꺼낼 수 있는 카드 다 꺼내라, 지금 위기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뭐 이재용 리더십에 좀 위기가 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조직 문화의 위기라는 것에서는 많이들 공감하는 것 예. 같습니다. 그럼 그 조직 문화는 누가 만들었느냐? 이재용 회장의 리더십. 뭐 이렇게 이야기는 풀어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삼성그룹, 특히 삼성전자의 문화가 있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다 출근을 하고 뭐 그냥 밤새 시대가 달랐으니까. 예, 달랐으니까 예. 그 정도로 일하고 또 그만큼 보상을 받는 이제 그런 문화에서 이재용 회장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대의 문화를 적응을
적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선진국의 기업들에서는 그런 문화들 하고 뭐 상하 평가도 하고 뭐 이런 것들로 지금 굉장히 조직 문화의 개선을 꽤 했는데 예. 그런 문화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꿔놓고 봤더니 겉으로는 되게 좋아졌네, 되게 세련돼졌네, 삼성전자 역시 인재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달라졌네라고는 하지만 예. 이건 허울뿐인 거고 실제로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뭐 성공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명확하지 않으면서 당초의 조직 문화의 개편 취지가 뭐 어그러졌다. 이런 것도 지금의 삼성전자를 만든 뭐 한 이유다라는 이야기들은 돌고 있습니다. 뭐 칼바람이 불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도 있던데. 근데요, 칼바람을 분다는 것은 예. 그래도 칼바람이 불면 희망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칼바람을 못 분다든가 예. 불어도 조직이 과거처럼 못 끌어간다. 이렇다면 정말 큰 위기겠죠. 예. 뭐 이재용의 리더십의 위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분위기가 좀 다른 곳도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금 뭐 실적이 역대 최강이다 그러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내부적으로 좋다고요? 네. 그런데 이제 예. 현대차도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주가적 차원의 현대차와 실적적 차원의 현대차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조직 또 실적도 잘 나오고 비전도 제시하고 다음 주죠. 10월 22일에는 이제 인도 증시에 IPO를 하는데 뭐 최대 아마 청약금도 몰릴 것 같고 뭐 대박이 터질 것 같다는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예. 정작 주가는 현대차도 곤두박질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정의선 회장 잘한다고 하면서 또 실적도 이렇게 잘 나는데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라는 것은 현대차도 어떤 우리가 모르는 시장이 모르는 위험 있는 것 예. 아니야? 라는 이제 주장들 나오고 있어서 양대 축이죠. 삼성전자와 그러니까요. 현대차 그 모두 두 가지 축이 흔들리면 주가적 차원에서는 예. 다 무너지고 있는 거죠. 예. 네.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취임 4년을 맞았는데 어쨌든 뭐 내부적인 평가는 뭐 내부 체질을 완전히 개선했다 뭐 이런 또 평가도 있더라고요. 네, 평가적인 예. 시선도 있고 뭐 예. 그렇지만 항상 이제 우리 국민들이나 투자자들이 보이기에는 그것이 체감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좀 상반된 의견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만 뭐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많이 하지만 오늘도 저 주가가 거의 뭐 급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적 차원에서는 어떤 뭔가의 이제 주주에 대한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정의선의 리더십도 이런 점을 함께 제언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뭐 주식시장의 큰 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두 가지 축을 이끌고 있는 두 회사의 좀, 주가들이 다 예. 흔들리면서 뭐 예. 코스피도 당연히 예. 전쟁 중에 러시아보다 못한 이제 그런 국장이 됐죠. 예, 반도체주가 좀 영향을 클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반도체주도 이제 나눠서들 예. 얘기해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의 강자다 하는데 메모리 분야가 두 개로 나뉩니다. 예.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흔해진 용어가 됐는데 레거시 뭐 디램 뭐 이렇게 하는 범용 반도체와 AI 칩에 들어가는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가 예.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이쪽으로 못 가고 있죠. 그런데 지금 범용 반도체라고 하는 레거시 메모리 범용 반도체 쪽은 경기 부진, 뭐 수요 부진으로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삼성전자는 이제 힘들어지고는 있지만 반면에 HBM3 8단, 12단까지 가고 있는 하이닉스는 또 짱짱하게 버티고 있는 그렇군요. 엔비디아에 따라서 예. 그렇게 같은 반도체 내에서도 이제 명암이 나뉘게 되는 그런 한국 반도체 산업이 됐습니다. 예, 물가 얘기도 좀 해볼게요. 뭐 요즘 배추값 얘기 많이 하는데 당장 다음 달에 이제 김장철이잖아요. 네. 가격이 지금 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이제 떨어졌지만 다음 달 그러니까 11월의 배추 가격으로는 이거는 이제 입이 벌어질 정도의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아마 배추 가격 높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고 한 폭에 5,000원이 10,000원이 지금 넘었다. 예. 뭐 2만 원이 간다. 예. 그러다 6,000원 지금 5,000원대까지 떨어졌는데요. 이걸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또 없는 게 예. 11월은 가장 배추가 공급이 많이 되는 수요가 폭증하죠. 수요도 폭증하지만 예. 공급도 폭증을 예.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배추가 4번 이제 수확이 되는데 예. 보통 이제 4월, 9월이 가장 여름 배추 안 나오니까 힘들지만 10월, 11월부터는 배추가 쏟아지거든요. 가을 배추들 나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1월로는 이 5,000원대라는 배추 한 포기당 가격은 역대 최대거든요. 게다가 이제 이야기하신 대로 김장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가정에서는 이 배추 가격 때문에 부담을 좀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워낙에 뭐 김장도 김장이지만 김치 쓰는 음식이 이제 워낙에 많다 보니까 네. 외식 물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걱정도 많이 나오고 있고 요즘에 돌아다니면서
이게 귀해졌습니다. 토마토가 지금 뭐 빠지고 있다 그래서 네. 햄버거에 지금 토마토 없는 햄버거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약간 이것도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저 뉴스를 보고 갔거든요. 여기 상암동에. 근데 거긴 토마토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토마토를 빠진 영업점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다른 외식 상품권이라든가 이제 가격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맥도날드 코리아, 한국 맥도날드는 국내 수급 토마토를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배추 못지않게 야채류들이 다 작황부진, 다 이상 기후죠. 이상 기후는 아마 우리 국민분들도 체감하시는 부분이어서 토마토 역시도 작황부진의 품귀 현상 나오면서 가격이 폭증을 하니까 햄버거도 마진이 크게 남는 상품은 아니잖아요. 지금 햄버거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햄버거 안에 저 토마토하고 양상추가 또 핵이잖아요. 네. 핵심이잖아요. 네. 근데 양상추도 지금 빠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롯데리아 같은 경우에서는 또 양상추 품귀 현상이고 그래서 당분간 이런 현상들은 꽤 오래 지속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상기후가 과거에는 한 번 이상기후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돌아와요. 그러니까 한 해는 힘들었지만 그 다음에는 가령 이번에 뭐 배추가 가격 올랐다, 토마토가 가격 올랐다 하면은 그걸 많이 짓는 거예요. 농민들이. 그러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은 2년, 3년째 이상기후가 이어지니까 아예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야채류 가격, 먹거리 가격에 가격 상승, 레벨업 단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햄버거 레시피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내지는 아예 가격 밴드가 올라가겠죠. 예. 그런 상황까지 처해 있는 겁니다. 예. 이상기후다 보니까 햄버거 맛까지 달라진 아주 씁쓸한 풍경이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운전할 때 난폭운에 가는 오토바이 운전자들 보면서 아찔할 때 많으시죠?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오토바이 번호판이 바뀝니다. 후면 번호판의 식별력을 키우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김기봉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차 사이나 갓길을 이리저리 내달리고 신호를 무시한 채 보행자들을 위협하는 오토바이들. 자기네들은 지나갈 수 있어서 휙 지나가는데 우리는 엄청 놀래거든요. 신호도 안 지키고 다니는 그런 오토바이도 많고 특히 젊은 애들, 택배 기사들 보니 뭐. 오토바이가 유발하는 교통 문제는 날로 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2018년 이후 4년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륜차 등록 대수는 연평균 0.1%씩 줄었지만 교통사고 건수는 연평균 1.3%, 사상자 수 2.8%, 법규 위반 건수는 무려 9.2%씩 늘었습니다. 오토바이 불법 운행의 효과적인 단속과 예방을 위해 정부 차원의 오랜 검토가 일단락됐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건 자동차 같은 단속을 위해 검토된 전면 번호판. 하지만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부착 방안은 시행이 어렵게 된 모습입니다. 안전성과 실효성 등 몇 가지 녹록치 않은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전면에 번호판 거치대 부착이 쉽지 않은 데다 사고 시 번호판이 치명적인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무엇보다 번호판을 단다 해도 현재 교통단속 카메라로는 인식이 안 된다는 게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번호판이 아닌 상징적 의미의 전면 스티커 부착으로 대체하고 대신 후면 번호판의 식별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몇 가지 후보를 놓고 검토한 결과 현재 115mm인 번호판 높이를 150으로 늘리고 전국 단위 번호 체계로 단순화하며 글자 크기를 굵고 크게 키우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후면 촬영이 가능한 후방 단속 카메라가 태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네, 오토바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골목길이나 건널목 이런 곳에 후면 단속 카메라를 집중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해야 이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토부는 이달 안에 후면 번호판 개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2월에 공포, 내후년 3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인데 오토바이 교통 문화가 얼마나 개선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클럽에서 흔히 유통되는 마약류 케타민을 미국에서 대량으로 몰래 들여와서 유통하려 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한 번에 6만 명 분량을 판매하려다가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붉은색 가방을 든 남성이 검은색 승용차에 올라탑니다. 차량 안에는 마약을 사는 척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판매책을 잡고 보니 가방에는 케타민 1.7kg이 있었습니다. 가방에만 40억 원 상당 5만 7천 명, 추가 압수한 물량까지 따져보니 모두 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케타민은 주로 클럽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돼 오랫동안 골칫거리로 꼽혀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조사해보니 피의자들은 미국에서 이 케타민을 몰래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책과 유통책 모두 미국에서 잘못된 인연을 맺었습니다. 해외 총책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었습니다. 해외 총책으로부터 케타민을 좀 대량 처분하고 싶다라고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이제 매수자로 가정하고 위장 거래를 진행했던 겁니다. 게다가 주범 가운데 한 명은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로 이미 검찰에서 적색 수배가 내려졌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유통책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서 마약을 구매한 11명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해외 총책에 더해 필리핀으로 도주한 국내 총책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 수배 조치하고 추적 중입니다. YTN 유소연입니다. 몸이 축 처진 코끼리가 줄에 매달린 채 트럭으로 옮겨집니다. 행여나 다칠까 조심조심 다루는데요.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은 뒤에 이렇게 어디론가 이동을 합니다. 밀렵꾼일까요? 아닙니다. 케냐의 국립공원에서 벌어진 대규모 코끼리 수송 작전의 한 장면인데요. 이 공원에는 코끼리가 156마리가 서식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곳의 최대 수용 규모가 50여 마리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커지자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한 건데요. 무려 100마리의 코끼리를 옮기기 위해서 특수 트럭과 항공기까지 동원이 됐고 수의사를 비롯한 1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고 하네요. 관광객들을 태운 코끼리 한 마리가 갑자기 거리 위를 질주했습니다. 놀란 시민들 허겁지겁 도망가는데요. 달려가는 코끼리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차량 한 대를 향해 가더니 이 코를 이용해서 차량 한 대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일 인도 비하르주 사란 지역의 한 시장에서 이런 소동이 있었는데요. 코끼리의 소동 약 2시간 동안 이어졌고요. 이 사고로 차 안에 타고 있던 탑승자 1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난 건지는 코끼리만이 알고 있겠죠. 검은색 옷을 입은 한 남성이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면서 선로 사이를 걷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주위를 살피지 않고 휴대전화를 보다가 기차에 치일 뻔한 겁니다. 지금 뒤늦게 상황을 인지하고 급히 몸을 피했지만 열차에 스치면서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다행히 금세 또 자리에서 일어나긴 했는데 이 광경을 눈앞에서 본 시민들은 깜짝 놀란 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길을 걸을 때만큼은 잠시라도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아야겠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이 수상 이후 첫 공식 행보에 나섭니다. 한강은 오늘 오후 열리는 제18회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에 참석합니다. 한강 작가는 노벨 문학상 수상 뒤에 기자회견을 고사하며 두문불출해온 만큼 사실상의 노벨상 소감 발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최 측은 행사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노벨 문학상 수상과 관련된 소감 발표나 질의응답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공지했습니다. 200년의 전통을 가진 강경 젓갈은 맛과 영양을 모두 잡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충남 논산에 있는 강경읍에서는 젓갈 축제가 지금 한창인데요. 현장에 YTN 이슈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이민재 리포터. 네, 충남 논산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강경 젓갈 축제 뒤에 사람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은 이른 오전부터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방송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젓갈과 잘 어울리는 고구마를 한번 시식을 해봤는데 젓갈이 절로 생각날 정도로 달콤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강경 젓갈 축제는 이맘때쯤 시민들을 찾아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인 젓갈과 고구마를 결합한 축제로 전환했는데요.
올해 축제에서는 강경 젓갈과 상월 고구마의 만남을 찰떡궁합으로 표현해냈습니다. 먹거리 축제답게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축제장을 둘러보니까 오징어 젓갈부터 낙지 젓갈, 새우 젓까지 한국인의 밥상을 책임졌던 모든 젓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전에는 김치 담그기 체험이 진행됐었는데요. 싱싱한 김치를 보니까 괜스레 배고픔까지 느껴졌습니다. 12시에는 대한그릇의 강경 젓갈과 각종 채소와 나물, 밥을 비벼 비빔밥을 만드는 비빔밥 퍼포먼스가 개최돼 이목을 끌었고요. 오후 2시부터는 젓갈을 활용한 레시피 경연대회도 관람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젓갈을 듬뿍 담은 양념젓갈과 김치를 담그는 시민들을 보니까 마치 지난 명절 분위기가 절로 느껴지는데요. 젓갈이 다소 어색한 아이들을 위한 퀴즈존도 마련되어 있어서 어른 아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젓갈과 환상의 궁합을 이루는 고구마를 시식해보고 고구마를 활용한 퓨전 요리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이뿐만 아니라 눈도 즐겁습니다. 역대 강경 젓갈축제 최초로 미디어아트의 화려함은 물론이고요. 오늘 저녁에 있을 드론쇼는 선선한 가을밤의 하늘을 수놓는 장관을 선물할 예정입니다. 축제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관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남 논산에서 YTN 이민재입니다. 네, 오늘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진 안전 주간을 맞아서 오늘 YTN 캐스터들은 지진 정보를 배울 수 있는 현장에 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보람의 안전체험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최근 지진이 잦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특별한 체험을 하러 갔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오늘 기상청에서 마련한 2024 지진안전 캠페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보면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캠페인 체험거리가 마련돼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지진 대피 요령도 배워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배운 대피 요령 시청자분들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혜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제가 지진 발생 시에 올바른 행동 요령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진으로 건물이 흔들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몸을 보호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계단으로 야외 넓은 곳으로 대피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진 해일이 발생 시에는 높은 곳으로 대피를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는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2017년부터 매년 지진 안전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상청이 제공하는 지진 정보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2024 지진 안전 홍보 캠페인이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오프라인으로는 지진 조기 경보 체험을 통해 지진 재난 문자 전송 과정과 알림이 도착하는 시간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고요. 아이들은 지진 탈출 게임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지진 관련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책자와 전단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이곳 보람의 안전체험관을 포함해 충주와 전북, 홍성에서도 체험이 가능합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지진에 대비하는 방법들 이곳에 방문하고 또 홈페이지에서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고 남부지방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까지 전남 해안에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 전국적으로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예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서울 26도, 광주와 부산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전국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와 남해안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 저녁부턴 찬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특히 휴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일 전망입니다. 지진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 대비 요령을 잘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지진 대피 요령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람의 안전체험관에서 YTN 함예진, 이혜민입니다. 올해 가장 큰 보름달이 오늘 떠오릅니다. 밤 8시 26분에 가장 크고 밝은 달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오늘 밤 올해 가장 크고 밝은 보름달이 뜹니다. 독도에서 오후 5시 18분, 충남 태안에서 5시 42분에 달이 떠오르고 전국 각지에서 다음 날 아침 7시 넘어서까지 달을 볼 수 있습니다.
달이 가장 밝고 둥근 시각은 밤 8시 26분입니다. 지난 2월 정월대보름에 뜬 올해 가장 작은 보름달에 비해서는 14% 더 크고 30% 더 밝을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달 크기가 달라지는 건 달이 지구 주위를 타원 궤도로 돌기 때문입니다. 가장 작은 보름달이 떴던 정월대보름에는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40만 5,900km 정도였지만 오늘은 5만 km 가까이 줄어든 35만 7,400km로 좁혀집니다. 슈퍼문은 육안으로는 큰 차이를 느끼기 힘들어 망원경을 이용하는 게 좋은데 국립과천과학관 등 다양한 곳에서 보름달 특별 관측회가 열립니다. 저녁에 행사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10월이고 해서 좀 쌀쌀할 수도 있고요. 아이들 안전, 특히 신발, 이렇게 불 들어오는 신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좀 방해가 되니까 그런 거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 보름달은 올해 3번째 슈퍼문입니다.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운 근지점의 90% 이내에 있는 보름달 또는 금음달을 슈퍼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리차드 놀이라는 점성술사가 붙인 이름으로 천문학적 용어는 아닙니다. YTN 강하영입니다. 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